여야 모두 통합을 강조하지만 파열음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혁신안 1호로 대사면을 이야기했지만 당원들은 물론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등의 자리에 친명계와 비명계 인사를 한 명씩 임명했지만 공천을 우려한 비명계의 반발이 여전합니다. 그 내용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집중분석 코너에서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만나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인유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하면서 당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미래통합당 대표 역임. 총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에 대해 일 잘하고 있는 인재를 빼오는 방식의 선출은 안 된다고 지적.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쓰고 막 이래가지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장관을 정확히는 잘 알아요. 역량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법무부 장관 일 잘하고 있잖아요. 네. 잘라가지고 다른 데 보내면 그게 또 누가 합니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바라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역할과 내년 총선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당 혁신을 위해 인유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혁신위의 과제 등에 대해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황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국민의힘이 인유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12명의 혁신위원도 발표가 됐는데요. 과연 혁신위가 어떤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인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책임을 물어서 김기현 대표 퇴진이 혁신이 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대통령실과 당과의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을 정확하게 알고 국민들께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쇄신이라는 단어는 맞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좀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쇄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첫 발을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통합을 강조하면서 대사면을 꺼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누구 당대표 책임 문제라든가 대통령실과의 어떤 수익적인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입니까?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어서 네. 뭐가 더 급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의 혁신과 쇄신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싸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또 만날 땐 만나고 하는 이런 좀 지혜로운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유한 위원장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건으로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물론 당사자들은 지금 반발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당이 끌어안는 문제 또 내년 4월 공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유승민 또 이준석 네. 이 두 분을 우리 당으로 끌어들인 건 바로 저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대통합을 하면서 다 들어오게 했는데 그래서 외연을 확장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들어오게 했는데 실제로는 들어와서 외연을 확장하기는커녕 자기 자리만 차지했어요. 이렇게 갖고는 혁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혁신은 바른 것이나 정말 바른 인재영이 필요하고 바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한 그런 검토가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이제 분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신당 또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얘기가 흘러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신당도 새로워 보이고 또 좋은 하나의 길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신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잘 준비돼서 네. 확실할 때 가야지 잘못 신당을 만들다 보면 우리 우파 정당들의 분열만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랬던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죠. 정말 저 깊은 제가 사실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과 통합할 적에 네. 물 밑에서 한 6개월 정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통합이 잘 됐습니다. 네. 그 통합에서 잘못된 거는 모든 사람을 다 품다가 보니까 잘못된 그런 사람들도 같이 들어왔다. 요런 점이죠. 제가 네. 지난번 이것도 이제 사실은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잘 검토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통합을 해가면 통합이 결국은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서둘러지면 또 실수할 수 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수 어떤 진영의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그 중심에 어쨌든 간에 지금 유승민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있습니다. 총선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적극 끌어안아야 됩니까? 아니면 방금 대표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끌어안지 않았어야 할 세력으로 여전히 보고 계시나요? 이미 끌어안았었거든요. 네. 그 이전에도 이제 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들어서 네. 이미 끌어안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우리에게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리만 차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를 더 옹그라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합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될 네. 사람은 빼고 나머지와 다 함께하는 대통합. 네.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 네. 지난번의 경험에 비추어서 네. 그런 점들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명되는 두 사람은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저는 그래서 전에 좀 심한 말까지 제가 했습니다만은 네. 우리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 이제 마음이 갇혀 있는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 말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파의 좋은 분들과는 정말 폭넓은 이런 통합. 이번에 뭐 홍준표 그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네. 그 사면 얘기가 네,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사실은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다고 네. 생각하는데 안 해야 될 분들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다 끌어들이는 잡탕밥이 되는 것은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황 전 대표께서는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근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 당이 이거저거 따질 때가 아니다.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뭐 총선 승리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장관은 또 장관의 직무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이제 그 국정원에서 소위 내부 점검을 해보니까 보안 선관위 점검을 해보니까 네. 이게 이제 뭐 그냥 마구잡이로 다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가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명확하게 조사해서 이걸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 네. 부정선거 불법이 막 만연되는 걸 그냥 넘어가서 다른 것만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많은데 네. 제가 볼 때 일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네. 검찰을 잘 지휘해서 꼭 선거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찬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확인이 됐고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흐름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요. 왜 민심이 여권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보십니까? 민심은 결국 민심이 따라올 만한 정책도 내고 네.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민생이거든요. 민생. 네. 그러니까 민생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민생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풀어드리는 이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된 일이 되어야 된다. 너무 지금 우리 정쟁으로 휘말려가지고 민생을 정쟁 때문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이념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고요. 민생이 어려운데 왜 이념이냐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라가 이제 정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가치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뒤섞어 놓고 그리고 민생을 챙겨봐도 가짜 민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짜 민생은 안 된다. 네. 그러려고 하면 기반을 든든히 해야 되는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범도 장군 문제하고 민생 문제는 저는 뭐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황 전 대표께서도 참석하셨잖아요. 예, 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리에 함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민심이라든가 이 보수 결집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윤 대통령이나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그런 민심을 얻으려고 그런 행보를 했다고는 저는 절대로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을 너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제 마침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현장에 나오셨길래 제가 이제 행사 시작되기 전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여전히 건강하시고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움직이는 이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분인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나라에 꼭 필요한 메시지, 이제 국가 원로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내는 것이 좋겠다. 좋은 방법으로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전에 한 인터뷰에서 친박은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어떤 정치 행보와 관련한 언급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라든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출마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친박은 없다라는 그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친박, 친이 이런 계파에 따라서 사람을 선별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네. 제가 당대표 때도 가보니까 뭐 친이 친박해가지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때 지지율이 좀 많이 높으니까 친황도 생겨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어느 계파를 얘기할 게 아니다. 지금 네. 뭐 의원들이 다 많아봐야 150명인데 이파 저파 가리기 아니라 나는 마냥 말한다면 친국민, 네. 예, 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계파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을 생각해야 되고 먼저는 국민이다. 그리고 네. 지금은 민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친박계라고 불렸던 분들의 별도 행보 움직임은 가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 친박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한번 꼽아 보십시오. 네. 몇 없어요. 네. 그분들을 우리가 네이밍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본인들도 제가 알고 있는 소위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고 네. 또 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인데 친박이라고 하는 몰이로 무슨 잘못된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네. 집권 2년차 이 시점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강단 있게 지금 여러 가지 국정을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정말 깊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야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국정을 끌어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의 중요성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데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서 여야정 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은 일단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민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뭐 여야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만약 야당과 필요하다면 야당과도 야당 대표와도 뭐 필요하다면 1대1로 만나거나 참모들과 함께 만나거나 좀 다양하게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대통령이 되면 실제로는 굉장히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이제 국제 관계에서는 뭐 급한 일들이 많으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거의 밀릴 텐데 지금 이제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니까 네. 야당과도 좀 충분한 소통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를 하셨고 총선을 치른 바가 있는데요. 총선에서는 무엇보다 이 공천 문제가 뜨겁고 중요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역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에 부합하는 이런 인물들이 공천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이제 정치 공천이 아니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공천이 돼야 될 때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널리 사람을 구해서 좋은 공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 핵심 이슈는 무엇이 될까요? 뭐 여권 견제 또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던데. 뭐 그런 거 다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시 아젠다는 민생입니다. 민생이요. 민생이 지금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다 망가뜨린 거 다시 되살려내는 게 쉽지가 않았죠. 뭐 여기에 우리 관심을 가져서 꼭 민생을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건 뭐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통합과 화합을 말합니다. 이를 위한 대전제는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양보와 자기 희생일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기본적인 저는 그냥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대표성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면이라 함은 죄가 확정된 뒤에 그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정신 나간 정치인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죄를 사면한다는 것이 무슨 죄라는 겁니까? 유능한 분들이시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 역할을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혁신계 박영순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경쟁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앉혔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자객공천을 위한 길이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정 대변인은 진행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새롭습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태원 참사 1년이 되는 날인데요. 네. 일종의 시민 추모 대회를 놓고도 정치권은 충돌입니다. 네.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마느냐, 유족에게 사과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갈등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영암교회 추도 예배에 참석해서요. 1년 전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네. 또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간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깊은 애도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참석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고심 끝에 불참을 결정했는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행사 자체가 정쟁화돼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민생 위주의 정책 전환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 논평을 통해서 밝혔던 것처럼 또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던 것처럼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국민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게 당초에 정치 집회라는 지적에 대해서 네. 여야 모두가 참석하면 정치적 성격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추모 예배에 참석했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 행사에 함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야당의 입장이 꼭 이런 입장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결단을 하셔가지고 이 행사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이건 대통령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국가 행사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아직 치유의 기억들을 아직 그 국민들이 계속 감정을 이렇게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현장에 좀 너무 소홀히 하신 거 아닌가.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모를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유족들을 만나고 그래서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춰주고 함께 공감하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뭐 네. 일각에서는 뭐 제도 개선도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도 일단은 마음의 치유의 시간이 더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안전관리 법안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이 점을 네.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입법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를 재난과 같은 비극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던 게 행사 주체가 없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담당자가 누가 돼야 되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담겼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협력해서 이런 제도화, 입법화를 하는 과정에 국회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국회 다수당이 협조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네. 말씀드립니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오늘 개인 자격으로 이태원 참사 1주기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도 참석 필요성을 직언하는 게 여당 혁신위원회의 역할이다. 이 점을 지적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하지만 제도 혁신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의 혁신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전환에서 좀 미적거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혁신위가 이 단지 여당의 문제로 국한된 게 아니라 정부 정책 전체적인 방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는 방향으로 좀 바꿔나가는 측면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을 직언하고 간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네.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답은 국민과 현장에 있거든요. 그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거를 사실은 여당의 혁신에 반영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혁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영남권 스타 의원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공천 물갈이까지도 이어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우리 당이 피할 수 없는 국민으로부터의 그 비판 가운데 하나가 너무 영남 일색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돼 있어서 수도권 민심과는 괴리된 정당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일견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지금 수도권 12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불과 18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영남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서 국민정당 또 전국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영남에서 그동안 다양한 활약을 했던 의원분들이 자기희생 차원에서라도 또 선당후사의 자세라는 측면에서도 희생할 각오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한 거고 저 역시 비슷한 맥락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위원장님, 예.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뇨한 위원장 영남 지역구인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네. 전 원내대표를 스타로 지목하면서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두 분의 상징성이 당연히 있죠. 다선이고 뭐 지금 현재 당 대표 전 원내대표. 원내대표.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역구를 옮길 수도 있을까요? 사실은 뭐 김기현 대표도 사선이라고 하지만 5선 같은 사선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광역단체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호영 의원도 지금 5선이신데 이게 아까도 뭐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이른바 텃밭에서 당의 혜택을 오랫동안 입어왔던 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여야에서 이게 지금 공통된 주제인 문제인데 네. 이렇게 당의 배려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미디어에 노출도 받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중책을 맡아서 이른바 인지도를 쌓으신 분들이 수도권이 이렇게 좀 치열하게 붙을 때 앞서 나가가지고 과감하게 자기 희생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거기서 또 만약에 그 인지도로 살아 돌아온다면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진짜 스타로 거듭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에겐 기회일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여기고 과감한 자기 희생과 혁신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공천 임박하면은 그 같은 회오리 바람 또 네.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 대변인, 당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혁신의 권한을 넘은 일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고 이게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불편한 심리가 담겨 있는 거냐 이런 또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일단 뭐 좀 과잉 해석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우리가 혁신을 한다고 하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이번에 희생을 통해서 당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동참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혁신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권을 부여받은 혁신위원회가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서 뭐 지도부도 혁신위원회가 내놓는 안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의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영남에서 오랫동안 당의 혜택을 받던 분들에 대한 희생의 요구가 네. 비단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정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이라든가 당내 지도부 전체적인 분위기상에 뭔가 공천 혁신에 대한 그런 물밑 또는 드러나는 움직임 이런 게 좀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도 잘 네. 참석하게 되고 당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내년 총선에 대한 절박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심각하게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인유한 위원장이 1호 혁신안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대사면을 놓고도 네. 뒷말이 나옵니다. 거론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당사자들 뭐 거센 반발이 있는데 네. 이 점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준석 전 대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수해 때 꿀풀을 친 논란, 이거는 이제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면한다. 이게 그러면은 그 과거의 결정이 잘못된 거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비대위가 아닌 혁신의 한계가 아닌가. 이 혁신이라는 건 결국에는 현 체제, 이른바 김기현 대표 체제의 한계 내에서 그 내에서 내부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그 내부 혁신으로 이루자니 이준석 전 대표를 좀 끌어는 안아야겠고 그렇지만 네. 이준석 전 대표를 그러면 과거의 잘못, 과거의 그 대표를 갖다가 좀 강압적으로 물러나게 한 그 잘못을 반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되면 현재 김기현 대표 체제를 부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게 오히려 우리가 대승적으로 사면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손을 내미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쫓겨났는데 오히려 나를 사면하고 봐주겠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양측이 봉합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방금 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골프 수혜 논란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네. 징계를 받았는데 아니 마음대로 죄를 만들어 징계하고 사면한다. 그래서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 윤리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럼 1호 혁신안에 대한 반발, 이게 혁신위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윤리위원회는 상당히 오랜 고민 끝에 징계 대상이 됐었던 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했었기 때문에 징계 주체가 됐었던 거죠. 네. 충분히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혁신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통합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가 더 큰 목표를 가야 하는데 최고위원회의가 당무를 관할하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네. 혁신위원회가 안건을 만들어서 최고위원 지도부의 의견을 구할 때 지도부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당 전체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고 존중을 해줘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문제도 사실 홍준표 시장도 섭섭해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현재 당대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사감 같은 문제를 벗어나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인식에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생각이 달라도 만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두 사람 만나면 이루어질까요? 사실은 생각이 다르니까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의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게 결국에는 그 대통령과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굳이 이재명 대표를 단둘이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른바 총재 정치가 끝난 이후에는
야당 이제 뭐 과거에는 여당 대표를 대통령이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영수회담이 그렇죠. 이루어졌는데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안 쓴 지가 꽤 됐죠. 꽤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른바 여야의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정부 대표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삼자회담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삼자회담이나 그렇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이제 이른바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당 대표들과 함께라든가 해서 어떻게든 여러 정당 지도자들을 만나서 초당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될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네. 서로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생각과 의견들을 좀 교환해서 생각의 어떤 차이를 좀 좁혀가는 그런 과정에 대통령께서 좀 더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대변인, 예. 뭐 얼마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여야정 예. 대화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뭐 하루하루 국면이 좀 바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추후에 만날 개연성이 있습니까? 일단 김기현 대표가 네. 이재명 대표에게 우선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 여야 대표가 대표회담 제안했었죠. 네,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난 후에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여야정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3자 회담의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만나야 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여러 기자들의 질문도 뭐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이뇨한 위원장이 역으로 물어본 적이 김기현 있었는데요. 대표가 그 같은 회동을 적극 제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네. 여야정 3자가 만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과 직접 만나는 게 조금 부담이다라는 입장을 네. 밝혀왔었잖아요.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안동에 가서는 탕평을 말했습니다. 네, 네. 조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일련의 행보 이게 보수 통합이라든가 중도 확장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죠? 결국에 TK 정서의 그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임 이후에 주로 민생 현장을 갈 때 대구 서문시장을 찾으셨어요. 근데 여전히 그러면 그 TK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정치를 할 것이냐. 그런 거보다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번에 사실은 또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도 그 유족들을 보면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찾아가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때론 그 현장에서 좀 듣기에 불편하거나 어색한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면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소통의 의지가 있고 그런 걸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좀 열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열려야 서로 간에 진정으로 뭐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국민들도 힘을 실어주고 야당 대표에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압력으로 작용해서 야당의 국정 협조도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대통령께서 더 활발하게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볼게요. 정 대변인. 예. 이재명 대표가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쪽은 뭐 친명, 한쪽은 비명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네. 어쨌든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지역 뭐 등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비명계는 여전히 반발합니다. 예. 그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민주당이 더 큰 승리로 갈 수 있도록 단합 단결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 내놨기 때문에 이 두 자리 공석이 된 두 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인사들로 채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번 지명직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이 사퇴해서 생긴 자리인데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분 보니까 대표적인 친명 인사라고 해요. 그리고 또 현재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비명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명분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인사를 한 분은 명분과 좀 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계호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상당히 가깝고 호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니까 화합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두 사람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글쎄요,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만 통합을 위한 인사였던 게 아닌가라는 네. 판단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장국 그때 지도부 인선 마무리했는데 비명계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던데요. 이게 당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또 작은 하나의 목소리입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우리 당에 한 5분 내외로 좁혀지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십니다. 근데 사실은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원외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불만이 많아요, 당내에서. 네.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되는 많은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이른바 원내 중심이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5선의 다선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아마 다음에 만약에 이제 6선으로까지 가시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여야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내 개혁에서 선명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원외 친명 조직이라고 불리는 뭐 더민주정부혁신회의에서는 뭐 이게 사퇴를 또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분은 아닌데 이걸 마치 친명 지도부에서 뭐 이렇게 사무총장이 모든 걸 친명 중심으로만 끌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과장됐거나 과잉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에 인사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른바 원외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지명하신 그 박정현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지금 있는 분이 아주 뭐 반명 색깔이 진하거나 그런 분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계호 의원을 이른바 이낙연 당시 그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계호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해서 나름 비명계를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도록 당내 화합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메시지는 일시적으로 그칠 거라고 봅니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탈당 또 무속 대구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당의 TK 의원들을 비만 고양이다 이런 비판을 하던데요.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지역 출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 말로는 자기는 대구에 출마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행보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선거법이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에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비례정당으로 어떤 저희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 대변인, 네. 신당설이 이어지는 건요. 기존 네. 정치권에 대한 거부감이 한몫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 비율도 꽤 있고. 네. 하지만 한편에서는 결국 당내 비주류의 생존 방식일 뿐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 대표 등 신당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네. 하지만 불만자들의 모임일 뿐이다 이렇게 폄하했는데 네. 실제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 저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의힘이 포용하려는 노력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징계에 올랐지만 대사면해서 통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끌어안아서 지난번 우리가 대선 승리 방정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중도 보수를 대통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어쩌면 자꾸 자신의 그 등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선거법 개정, 특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등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상당히 좀 일견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혁신위원회가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여러 차례 만나서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를 만든 1등 공신이기도 하니까 성공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어줄 수 있는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부위원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여권발 정계 개편, 여야 뭐 중도 성향 인사들이 뭉친 제3지대 가능성, 이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전망이세요? 글쎄요, 지금 구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는 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준석 전 대표와 뭐 유승민 전 네. 의원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여권발 정계 개편 얘기는 지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워낙 창당을 많이 해오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 네. 이분을 중심으로 뭔가 그 창당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 정당이에요. 네.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뭔가 다른 세력들을 좀 더 넓혀서
재창당 형태의 창당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분당이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논의보다는 오히려 여당 내에 이른바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사들이 이제 제3지대 정당으로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좀 미니 제3정당들과 어떻게 연대를 구축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쪽은 특별히 지금 세력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른바 반명 비명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그 내부에서조차도 뭐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당을 나가서 새롭게 무슨 정당을 만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 최근 그 이준석 제명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다음 당 대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준석 대표 이렇게 제명 운동을 하게 되면 이른바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밀었던 국민의힘의 이거 색깔이 짙은 그 당원들이 있어요. 권리당원들이. 네. 그 권리당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고 자기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적자로서 이분들을 끌어안아야만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이제 약간 힘을 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정 대변인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헌은 또 통합의 형태의 네. 움직임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뭐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제명운동 적적이란 말이죠. 네. 여당 지도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유력한 대권 주자였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 우리 당의 대표를 지낸 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우리 국민의힘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인데 두 분이 이렇게 사심이 있는 갈등을 벌이다 보니까 우리 당을 전체적으로 보는 유권자나 국민들의 시각도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의 앞에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원한은 좀 묻어두고 가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품고 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좀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 부위원장님,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 문제는 어떻게 보는지요? 그 한때 야당에서는 탄핵 얘기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출마가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미 그 사례는 이른바 황운하 의원 사례로 깨졌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닌 거. 네,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탄핵 소추가 되면 원래 사직원이 처리되지는 않지만 출마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전혀 별개의 전혀 별개의 문제군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탄핵과 그 출마는 별개고요. 한동훈 장관 이제 본인의 결심이 서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의 선택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바 한동훈 장관의 색깔에 맞는 강남 같은 곳은 아니 이제 너무 쉬운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실제로 국민의힘에 보탬이 되거나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른바 그 텃밭에만 가가지고 너무 쉽게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거 아니냐는 지금 비난이 뭐 지역구로 나올 할 수도 것이지 있습니다. 비례를 할 것이지 맞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고민이 거기다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는 그분이 갔을 때 과연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숙제는 중도 확장이지 이른바 지지층 결집이 아니거든요. 그때 만약에 지금 지지층 결집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도 확장에 일각에서는요. 한동훈 전 장관 출마 지역이 정해지면 네. 그 자리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아 예. 또 이런 시각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대변인. 사태는 없도록 저희가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 네네. 수도권과 함께 대구 경북 움직임 중요할 예. 텐데요. 최경환 전 부총리, 우병우 전 수석 이른바 친박 인사들의 네.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친박계 이른바 예를 들면 무소속에 출마할 경우에 네. 이게 국민의힘에 득이 됩니까? 독이 됩니까? 전혀 득이 될 건 없겠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친박은 없다.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행위에 활용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이른바 과거의 친박 세력이라는 분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기 의견대로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소속이 국민의힘이 되지 않게 국민의힘 안에서 뭐 경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적 끌어안는 그런 노력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중도 세력으로의 확장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또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면서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행동이 과연 그렇습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요즘 말로 말따 행따.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배 소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MBS 리얼미터 RN서치에선 하락했고 갤럽에서는 상승했습니다. 한 주간 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현안은 어떤 게 있었나요? 뭐 내린 결과도 있고 오른 결과도 있고 MBS는 또 2주간 간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더 다른 조사보다는 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3%포인트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는데 지지율이 뭐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다기보다는 첫 번째 이제 위기감에 따른 결집. 네. 서울과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중동 순방 효과, 뭐 부분적 효과는 있다고 또 볼 수가 있을 테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뭐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을 유념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지금 60%를 넘었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ARS 조사와 전화조사 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지금은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 그 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여론의 흐름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콘크리트화 되어서 확인이 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포석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론이 이합집산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각 변동의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추세선을 중심으로 일단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조사의 방법론을 이용한 추세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소장님, 윤 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선 때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2030 세대 하락폭이 큽니다. 예. 젊은 세대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배경은 어떤 것으로 보세요? 뭐 간단하겠죠. 기대감에 비하면 만족도 또 공감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 이념 전쟁. 네. 또 하나는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부재. 지난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일곱 글자 정책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또 병사 월급제 인상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 임기 동안에 특별하게 청년 정책이 뭐 강력한 게 안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다가 이른바 청년 정치인 이준석 등과의 이런 갈등 요인 이런 부분들이 2030 세대가 좀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소장님, 네. 서울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데 서울에서의 하락은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배경이 지금 좀 전에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현 정부의 그 이념 정체성 논란이 결국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이념 정체성 논란을 통해서 지지층의 결집을 해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 보수 지지층이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서울시 즉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가
결국 그 보수의 불안감을 더 자극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서울에서의 하락을 만회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총선을 앞둔 이 시기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갤럽에서는 뭐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25%까지 지금 떨어진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부정평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부정평가가 지금 66%까지 나왔어요. 조금 약간 하락을 하긴 했지만 60% 언저리에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위기 요인입니다. 배 주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 중동 순방 직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장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는데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뭐 세 글자로 요약을 하면 경민대라고 봐야 되겠죠. 경민. 경민대. 네. 이제 첫 번째 경은 이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순방을 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경제 성장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의 제2 중동 붐 이걸 일으키겠다는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중도층도 그렇고 자영업층도 그렇고 또 MZ 세대가 이제 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또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민은 뭐냐면 역시 민생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민생인데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의 이 추도식 연설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런 민생,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러면 실제로 그 삽교천 이런 데 나가서 임자 막걸리 한잔 하게나 하면서 그런 민생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대는 뭐냐면 대구 경북 TK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만남으로서 최근 대구 경북 지지율도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좀 더 추스릴 수 있는 통합, 이른바 이제 보수 통합의 연장선상에 또 취지도 의지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나온 RN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 8.4%포인트나 하락했는데 이번 박 전 대통령 만남이 향후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게 반영이 된 수치인가요? 뭐 완전히 반영됐다고는 또 볼 수 없겠죠. 또 만남만으로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건 만나면 다 해결되고요. 매일 만나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대구 경북도 중요한 것이 경제. 대구 경북 경제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뭐 섬유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첨단 산업도 의료기기까지 대구와 대구 경북 지역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좀 산업이 살아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겠죠. 서문시장을 갔을 때 윤 대통령이 더 환영받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뭐 역사의 이념 전쟁보다는 네. 민생, 중도 실용 정책을 통해서 윤 대통령 잘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대로 반영이 된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줄 때 지지율이 더 올라가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갤럽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향후 이른바 TK 민심의 향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TK 민심의 향배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50%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50% 이하로 지금 떨어졌다는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50% 이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핵심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바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여를 해서 보수의 복원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이미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얼마나 급했으면 순방 갔다 오자마자 바로 저기로 갔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났고 오히려 이미지의 승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직도 존재감이 있구나. 그래서 이 대통령의 그 전반적인 이 TK의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이념 정체성 논란에서 좀 벗어나서 경제 중심으로 탈환하는 경제 중심으로 완전히 그 국정운영의 축을 좀 이동을 시켜야 되고요. 여사님의 행보도 사실 지금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여사님이 거의 지금 V1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TK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 조사 외 대부분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 동시 하락,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역할을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역할을 못하느냐,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 그것을 추스려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것이 정당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보더라도 좀 무기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대통령의 또 평가와 집권 여당의 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의도 연구원도 있고 여러 또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뭔가 좀 사람 문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좀 혁신하고 쇄신하는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잘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과연 잘할까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지지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동력이 될지 안 될지 그 길목에서 했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국민의힘 지금 혁신위도 출범시켰잖아요. 네. 여권의 지지율 상승 국면으로 돌리기 위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시점에서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탈탈친입니다. 탈탈친. 탈탈친 지금 뭐 장관의 하자인데 탈은 뭐냐면 뭡니까? 탈이념입니다. 네. 자기 이념만 가져가서는 이게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는 수도권이나 MZ세대가 흡수 안 되거든요. 두 번째 탈은 뭐냐면 탈친윤. 자꾸만 뭔가 당에 특정 세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뭔가 중도층이 들어오거나 뭔가 당 내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게 자꾸 걸리적거리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 친민생.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에도 뭔가 거침없이 국민들을 위한 민생을 위한 것을 제시했을 때 누구도 태클 걸지 않는 태클을 걸지 말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태클을 걸지 않을 때 이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변신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한 달간입니다. 이 혁신위의 평가는 뭐냐면 다른 평가 아닙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지금부터 지지율이 7에서 한 8%포인트 올라간다면 혁신이 성공이고 아니면 이건 성공이 아닌 거죠. 탈탈치는 아셨습니까? 장안의 화제라고 지금 저도 처음 말씀하셨는데 듣는데요. 어쨌든 지금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은영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여권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최근 대통령 메시지 중에서 그 반국가 세력,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이런 키워드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탈탈 그 내용 안에 그 탈이념에 대한 그 행보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선거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뭔가 그 리더십을 위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비주류도 끌어안을 당과 대통령실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그 당에게 주도권을 좀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당내 비주류를 지금 현재 혁신이라든지 지도부들이 좀 끌어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야당과의 관계 복원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과의 복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민생과 관련해서 지금 민생 예산들이 삭감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R&D 예산 같은 거는 다시 좀 검토해서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걸 복원해내면 아마 지금 20, 30대의 여론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NBS, RN서치 등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고 네.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높았습니다. 네.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든 지금 그 정당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을 위한 그 기반,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민주당이 다 우위를 점하고 있고 ARS 조사에서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50% 넘는 것이 나와서 이게 좀 ARS 조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위에 있는 게 민주당이고요. 좀 아래쪽에 있는 게 국민의힘인데 그 격차가 5에서 10%까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앞 코너에서는 중도 표심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흔들리는 대구 경북 표심과 영남 표심, 충청 표심을 다 잡는 것이 더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그 보수의 표심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또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일이 총선이 일어나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까라는 조사 결과들을 보더라도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큰 차이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자동답 조사에서는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는 조사 결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투표소에 내년 총선에서 투표를 이어지겠냐. 이건 우리가 그 결과를 확인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개혁과 혁신을 쉼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느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뭐 10에서 15% 높으니까 내년 총선 다 이겼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민주당의 승리로 해서는 안 되고 그건 대통령에 대한 경고다. 민주당에 대한 경고가 언제 올지도 모른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뭐 전화면접이냐 ARS냐 여러 이제 논란이 있는데
여론조사를 유심히 보고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토대로 역으로다 여론조사 전망치를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유사하겠는지 아니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최근에 뭐 몇 곳에서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연령대별로 여론조사 비율과 비슷하게 골고루 나왔다면 그렇게 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느 특정 연령대는 대거 투표로 가지 않았다. 또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대거 투표로 가지 않았다. 그럼 또 해석이 여론조사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론조사는 어쨌든 선거 예. 결과를 대한 예측과 전망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분석이. 그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보통은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번 같은 상황은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전망을 하냐면 지난 강서구청도 몇몇 곳에서 맞췄다며. 맞췄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세를. 그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하는 것이고 보수가 지금 숨는 샤이 보수가 나타나는 거는 실망해서 지금 숨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비슷하게 갈 걸로 지금 전망을 하는 거예요. 네. 예. 배 수사님, 지금 예. 중도층, 무당층 수치가 여전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뭐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한데 여야에 주문을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무당층과 중도층인데 좀 더 구체화 보면 중도층은 어느 쪽 정치 성향에도 가 있지 않다는 것이고 무당층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인데 이들은 이른바 전반적인 정치 혐오에 놓여 있는 유권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왜 이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있을까요? 바로 기득권만 챙기는 당리당략에만 앞세우는 당략만을 앞세우는 정치권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게 불체포 특권이든 어떤 특권이든 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보다 내려놓고 정책적으로 좀 구체화돼야 돼요. 그 정책을 국민들은 어지간해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걸 얼마든지 좀 쉽게 만들고 좀 구체화해서 밤새 좀 논의해서라도 제대로 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적 구체화를 해낼 때 이들의 마음이 중도층도 무당층도 돌아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이 출범시켰습니다. 네. 혁신이 구성된 인물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역대 그 혁신이 인재 영입 사례와는 좀 별로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결론을 지금 낸 상황이고요. 인재가 뭐 들어온 혁신이 좀 관심을 끄는 혁신이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영남 의원의 험지 출마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한강벨트는 현역 의원이 나가야 되고 낙동강벨트는 신인이 나가서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기현 주호영 의원을 콕 집어 얘기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거 좀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면은 총선 기획단과 인재 영입위가 뜨는데 총선 기획단의 경우는 사무총장이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네. 오히려 혁신위가 약간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혁신위는 결국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배 수장님, 이완 위원장이 홍준표 시장, 이준석 전 대표 대사면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홍 시장과 이 전 대표는 바라지 않는다,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대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세요? 저는 1호 안으로 제시함직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앞서 이제 이은영 소장 말씀한 대로 뭐 이 혁신위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평가할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봅니다만 결국 대사면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느냐 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혁신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또는 이 제안이 어떤 내용이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가 얼마나 이 혁신위에 대해서 수용을 하느냐 이게 사실 핵심일 겁니다. 네. 거침없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에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이걸 뭐 안 될 것이다 아예 혁신위는 탄생부터 가능하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뭐 그런 인식이야 각각 개인별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데이터 전문가니까 한 달 뒤에 이 정당 지지율이 이야기할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올라갔으면
혁신위가 그만큼 잘한 것이고 올라가지 않고 뒷걸음치거나 제자리 걸음이면 혁신위의 효과는 그저 그랬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은영 수사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통합 강조하면서 최고위원 정책위원장 인선 마무리했잖아요. 네. 최고위원의 친명인 박정현 전 구청장, 정책위원장인 비명 이계우 의원, 뭐 친명 비명 표현에 대해서는 좀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비명계가 반발을 합니다. 어떤 이유죠? 이게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이 민주당도 지금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회 임명한 박정현 전 구청장은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 지지층에 플러스 이제 시민사회를 더 알파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인선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친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계우 의원도 호남 인선을 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호남을 다잡는 그런 인선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자객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자꾸 자객공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투덜이처럼 매번 무엇을 해도 다 계속 불만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처럼 되다 보면 결국 이 당 대표의 이 어떤 인선이나 이런 거에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뭐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이제 국합, 배드캅으로 보면 훈훈한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을 해야 되고 더 이상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근데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그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나중에 공천 시스템, 이른바 공천 과정에 갔을 때도 비명계에 대한 배려가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게 될 것이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친명 또는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 뭐 비명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좀 분명한 목소리,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비명계를 더 끊어할 수 있는 좀 분명한 보직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은 더 명쾌해질 수 있거든요. 왜 좀 더 명쾌하게 할 수는 없냐 이런 목소리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조정식 사무총장 뭐 사퇴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조정식 그 사무총장 사퇴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원래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경기도지사를 나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는 거다라는 좀 주장을 하는데 당내에서 그 이야기는 공감을 못 얻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정식 사무총장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기획단과 공관위의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뭔가 좀 거기를 흔들어서 새로운 인물, 특히 이제 좀 친명 인사들의 어떤 다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배 소장님,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지금 신당 창당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 근데 신당을 창당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조사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건데 실제 이렇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을 하고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 이 기존의 정당 구도 그대로 또 조사한 문항이 있고 별도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포함을 해서 이제 물어본 문항인데 더불어민주당이 38.1이고 국민의힘이 26.1,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17.7입니다. 네. 이 그래프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해주세요. 자, 일단 이게 소선거구제인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신당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데 기존 이 정당 구도 질문하고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더 많이 와요. 그 이야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면은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좀 손해보는 의석이 있을 수가 있다. 네. 비례대표제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타격을 입는 현상과 결과도 나올 수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는 뭐 그런 조사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받아서 한 조사인데 어쨌든 이 조사의 그 가장 큰 특징적인 거는 무엇이냐면 3자 구도, 즉 보수가 분열했을 때 그 지지율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지지율을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신당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크게 하락은 하지만 보수층의 이동 표심을 보면은
30대 30으로 양쪽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신당의 양쪽으로 균등하게 지금 배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미지가 안 좋은 국민의힘의 그 리모델링 신당 창당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좀 앞으로 이제 계속 여론이나 뭐 이렇게 그 각 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흐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1주기 되는 날인데요. 이 뭐 추모에 참석을 놓고서도 정치권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행보가 향후 지지율이나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폭이 어떻게 됐든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이슈가 완전히 가라앉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특히 이제 참사가 발생한 곳이 이제 수도권이고 서울이고 이태원이고 그리고 또 MZ 세대 더군다나 이제 정치 성향을 배제하고 투표를 하게 되는 중도층 무당층들은 어디 쪽에 더 많이 국민을 위로해 주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또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전 세계 어느 정치권이든 정치권이 또 지도층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총선이 됐든 어떤 정치적 평가가 되는 국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뭐 영수회담에 대해 60.8%가 만나야 한다고 응답한 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영수회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된다도 10명 중 7명이 그렇게 응답을 해서 이게 지금 절실하게 현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이진복 정무수석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마 대통령도 상황에 따라서 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야정 회동 쪽에 그 방점은 또 그쪽에 찍혀 있는 쏠리 거.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그래서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과 함께하는 자리에 갔었어야 되고 여당 대표들도 개인 자격이 아니라 여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걸 봐서는 영수회담 자체 지금 3자 회담인데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직 대통령 움직임이 두드러지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절대적 영향이라기보다는 부분적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자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인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친박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마당에서 전면적으로 선거전에 나서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정치적 행보라기보다는 개인적 행보에 기지개를 펴니다. 4대강 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1년 전 서울 이태원에서 무고한 젊은이 159명이 목숨을 잃은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그 전과 후로 나뉠 만큼 책임과 대책을 강조했지만 또다시 끔찍한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고 일주기 추모에마저 정치 집회 등의 표현으로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이념과 정치 논리의 잣대로 재단하는 기성세대가 귀괴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고 정치는 왜 하는지, 언론은 그동안 무엇을 조명했는지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불감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159명의 영혼들이 여전히 우리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